미령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신이 감히. 저는 5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요. 하지만 제 딸은 저를 버렸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서희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도 않을 겁니다. 미령도 벌떡 일어섰습니다. 유라한테 말할 거예요. 엄마가 우릴 이렇게 괴롭힌다고. 서희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러세요? 유라에게 말하세요. 이미 진짜 어머니가 있다던 그 아이에게요. 미령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희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식장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윤서희는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아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보다 행복한 날은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보다 불안한 날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싼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주 귀걸이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밤마다 돋보기를 끼고 바늘로 직접 꿰맨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아직도 바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신부 어머니께서는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랑 측 좌석 맨 앞에 앉아있던 차미령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에 금반지를 낀 손을 들어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희는 다시 앉았습니다. 식은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라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 옆에 서 있는 모습이 꿈 같았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어 오래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눈가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50년 전 그녀도 한 번 웨딩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관에서 빌려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을 찍은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뱃속에는 유라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때 25이었던 서희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에 갔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파트 계단을 걸레로 닦았습니다. 유라의 입학금을 모으기 위해 수학여행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유라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요. 그날 밤 서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식이 끝났습니다. 신랑 신부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서희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상자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신부 대기실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유라가 나왔습니다. 차미령이 유라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서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미령이 유라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유라 씨, 손님들 기다리고 계세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희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서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 유라야. 이거. 서희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유라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든 건데. 이제 제겐 진짜 어머니가 있어요. 유라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에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하객들이 멈춰 섰습니다. 서희의 손에서 상자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진주 귀걸이가 대리석 바닥을 굴렀습니다. 서희는 몸을 숙여 귀걸이를 주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구두가 귀걸이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결국 서희는 빈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유라는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령이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서희는 식장을 나왔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통장이 해지되었다고요? 네, 어제 본인 확인 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서희와 유라의 공동명의 계좌였습니다.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보험도요? 네, 계약자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새 계약자는 차미령 씨로 되어 있습니다. 서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에 노란 봉투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출 연체 통보였습니다. 집 명의도 이미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월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신림동의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유라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시원 복도 끝 방문을 열었을 때 서희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매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긴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와 책상을 놓으면 몸을 돌리기도 힘들었습니다. 서희는 바닥에 앉아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윤도진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4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시댁에서 건네받은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서희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지가 손에 묻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 그리고 갈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인이 그대로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두꺼운 서류가 나왔습니다. 등기? 서희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식회사 도운자산, 대표이사 윤서희 에일리어스 윤세나, 설립일 1980년 3월 15일. 서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부동산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종로구 평창동, 용산구 이태원동. 건물과 토지 지분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서희는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서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당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태준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부디 당신 자신을 지키십시오. 도진. 서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글자를 흐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서류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태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침착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윤서희입니다. 혹시 윤도진 씨를 아시나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15년 만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2시간 후 고시원 1층 카페에서 서희는 60대 중반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는 서희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윤태준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당연합니다. 형님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뵙지 못했으니까요. 태준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연락하시면 모든 걸 설명하라고요. 서희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제 명의라는 게 사실인가요? 네. 형님께서 생전에 모든 자산을 사모님 명의로 옮기셨습니다. 다만 별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윤세나라는 이름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형님은 아셨습니다. 본인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그리고 시댁에서 사모님을 어떻게 대할지도요. 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재 자산 규모는 대략 72억 원입니다. 강남과 평창동, 청담동에 건물 지분이 있고 현금 자산도 상당합니다. 서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72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몰랐나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형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태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며느리 시댁, 차미령 씨 집안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서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미령 씨 집은 겉으로만 부유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대출이 집과 회사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카드 빚도 상당합니다. 태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미령 씨가 현재 살고 있는 평창동 대저택, 그 땅의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입니다. 정확히는 도움자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서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차 씨는 6개월째 토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3개월 연체 시 강제 퇴거 조항이 있습니다. 태준이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녀도 저렇게 살아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신을 지우며 유라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제겐 진짜 어머니가 있어요. 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집의 빚이 얼마나 됩니까? 은행권 대출만 약 15억입니다. 제가 그 빚을 다 사드리겠습니다. 태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토지 임대 계약은 해지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아주세요. 서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제 이름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아니, 윤세나 회장님. 그날 저녁 서희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남편의 편지를 펼쳐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지고 지치고 작아 보이는 얼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윤세나,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천천히 불러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태준 변호사는 일주일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차미령 가문이 진 빚을 하나씩 정리해 매입했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 카드론까지. 이제 차미령 가족의 모든 부채는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세나, 서희는 태준이 건넨 최종 보고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고시원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얗게 빛났습니다. 총 17억 3천만 원입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사모님이 유일한 채권자이십니다.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분했습니다. 통보는 언제 보내나요? 내일 아침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72시간 내에 평창동 주택과 회사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서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태준이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서희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요? 따님께서 아실 겁니다. 사모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걸. 서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제가 후회할 건 이미 다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후회하지 않을 일만 하려고요. 사흘 후 평창동 저택 응접실. 차미령은 소파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등기우편 봉투가 찢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남편 차동욱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은행에서도 사채업자에게 물어봐도 다 같은 소리만 해. 빚을 누가 다 사갔대. 윤세나라는 사람한테. 윤세나? 그게 누구예요? 나도 몰라. 동욱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변호사는 뭐래요? 만나자는데. 오늘 저녁 6시에 명동 사무실로 오래. 미령이 일어섰습니다. 나도 갈 거예요. 저녁 6시 태준 변호사 사무실. 차미령과 동욱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여자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세나 씨입니까? 미령이 물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미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서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의 그 늙고 초라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은 옅었지만 정갈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앉으시죠. 서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당신이 윤세나라고? 미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앉으세요. 서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명령이었습니다. 미령과 동욱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서희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72시간 내로 평창동 주택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회사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요. 동욱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 달만 아니 2달만.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서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토지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내셨죠. 미령이 서희를 노려보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유라가 한 말 때문에?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요?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이제 우리 며느리예요.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수? 그게 당신이 할 짓이에요? 서희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제 권리를 찾는 겁니다. 미령이 비웃었습니다. 권리?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서희는 미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상류층이란 건요. 서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을 골라 무시할 권리가 아닙니다. 무시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도 예의를 지킬 줄 아는 능력입니다. 미령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신이 감히. 저는 5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요. 하지만 제 딸은 저를 버렸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서희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도 않을 겁니다. 미령도 벌떡 일어섰습니다. 유라한테 말할 거예요. 엄마가 우릴 이렇게 괴롭힌다고. 서희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러세요? 유라에게 말하세요. 이미 진짜 어머니가 있다던 그 아이에게요. 미령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희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죠? 제 이름은 윤서희가 아닙니다. 윤세나입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미령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욱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동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불빛이 화려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서글펐습니다. 서희는 핸드백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노란 모자를 쓴 유라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서희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만 가면 되었습니다. 유라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평창동 재벌가 몰락, 배후에는 윤세나 회장. 기사 아래 댓글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통쾌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세나. 그 이름이 엄마라는 걸 알게 된 건 시어머니 차미령이 울며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내가 버린 그 엄마가 우릴 망하게 했어. 유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근도 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댁 재산이 사라지자 회사도 그를 해고했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다 당신 엄마 때문이라고. 남편이 소리쳤지만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사람, 자신이 부끄러워한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신림동 골목. 유라는 엄마가 자주 가던 분식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낡았습니다. 저녁 7시. 엄마는 항상 이 시간에 이곳에 왔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와 오뎅 3개를 시켜 먹었습니다. 유라도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이곳에 자주 왔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서희였습니다. 유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서희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라를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엄마 나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서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날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알았어요. 근데 말이 막혔습니다. 나는 엄마가 부끄러웠어요. 그 낡은 옷이 거친 손이 사투리 섞인 말투가 다 부끄러웠어요. 서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런 엄마 때문에 평생 무시당할 거라고.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라고. 유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골목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엄마를 버리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서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유라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내가 버린 사람이 내가 가장 원하던 삶 그 자체였어. 내가 평생 갖고 싶어 했던 전부였어. 서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유라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서희는 유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우는 거니? 엄마를 잃어서요. 아니다. 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돈을 잃어서 운다. 의지할 곳을 잃어서 운다. 유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들어라. 서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 돈에 기대지 마라. 나는 내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다.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스스로 벌어라. 내 삶을 내가 책임져라. 그게 첫 번째다. 서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두 번째. 나한테 사과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에는 나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게 내가 해야 할 사과다. 유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 번째. 서희가 유라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가난한 마음이 부끄러운 거다. 유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엄마 나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부끄러워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내 가난한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서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으로 그걸 이제야 아느냐?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가거라. 엄마, 내 길을 찾아라. 그리고 다시 오너라. 그때는 제대로 된 딸로 오너라. 유라가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말해라. 엄마는 날 용서할 수 있어요? 서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멀리게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서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다.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내 삶으로. 유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서희는 유라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유라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존엄. 그날 밤 유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을 계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인 광고를 뒤졌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력서를 작성하며 유라는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걸어온 길을 이제야 걷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너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유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기다려줘요. 내가 제대로 된 딸이 될게요. 같은 시각 서희는 도훈자산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태준 씨, 서희가 태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네, 회장님. 딸이 찾아왔을 때요. 네.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요? 태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은 따님께 가장 중요한 걸 주셨습니다. 뭔가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가을. 평창동 저택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따뜻한 집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서희는 현관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준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공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응접실은 아이들 놀이방이 되었습니다. 넓은 거실은 공동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2층과 3층은 작은 방들로 나뉘어 한부모 가정이 살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차미령 씨는 어떻게 됐나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남편분은 중소기업에 취직하셨고요. 잘 됐네요. 서희는 진심이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청담동 식당 개업 준비도 끝났습니다. 그럼 내일 가봐야겠네요. 다음 날 아침 청담동. 서희는 작은 식당 앞에 섰습니다. 1층 모퉁이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간판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희의 손맛.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방에서는 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엄마 왔어요? 서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유라가 엄마라고 부른 게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니? 국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 레시피대로요. 유라가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교만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수줍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서희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맛 좀 볼까? 서희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보았습니다. 간이 조금 약하구나. 정말요? 소금 한 꼬집만 더 넣어봐. 유라가 소금을 넣었습니다. 서희가 다시 맛을 보았습니다. 됐다. 유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제대로 된 거 만든 거예요? 그래. 이제 됐어. 서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정오.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김밥.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꽉 찼습니다. 소문이 난 것이었습니다. 청담동에 소박하지만 맛있는 집밥을 파는 식당이 생겼다고. 서희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유라는 홀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표정은 활기찼습니다. 저녁 7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유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후, 진짜 힘들다. 서희가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괜찮니?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힘든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네요. 유라가 웃었습니다. 서희는 유라 옆에 앉았습니다. 유라야, 네, 엄마. 오늘이 내 첫 월급 날이지?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 운영팀에서 일한 지 3개월 만에 받은 첫 월급이었습니다. 뭐 사고 싶은 거 있니? 유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한테 밥 사드리고 싶어요. 밥? 네, 내가 번 돈으로 처음 사는 밥이요. 저녁 8시 신림동 분식집. 서희와 유라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밥 2줄과 어묵국이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벌어서 산 첫 끼예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응. 내가 산 거라서 더 맛있어.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아요. 뭘? 엄마가 평생 나한테 해준 게 뭔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서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다. 엄마, 그냥 엄마였을 뿐이야. 유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서희는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해라. 하지만 너는 이미 달라졌어. 그걸로 됐어. 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희가 유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왜요? 너한테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엄마, 유라가 서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내가 몰랐던 것 뿐이에요. 서희는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밥 먹자. 네, 엄마. 두 사람은 함께 김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분식집은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서희의 손맛은 청담동에서 가장 줄 서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지원센터에는 12가정이 입주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희는 센터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재단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있어요. 엄마도 오실래요? 내가 하고 싶으면 가지. 같이 가요. 엄마가 만든 재단이잖아요.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만든 거지. 아빠가요? 그래. 내 아버지는 나를 믿었어. 내가 언젠가 이 돈을 제대로 쓸 거라고. 서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45년 만에 약속을 지킨 거야. 유라도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복수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서희가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서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을 햇살 속에 퍼졌습니다. 서희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자리는 빼앗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이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서희는 고시원을 정리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유라가 함께 살자고 했지만 서희는 거절했습니다. 너는 내 삶을 살아야 해. 하지만 엄마, 난 괜찮아. 이제 혼자가 무섭지 않아. 서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혼자가 아니야. 유라가 서희를 안았습니다. 오래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 서희는 새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편지였습니다. 서희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70년을 살아왔습니다. 50년을 무릎 꿇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